반갑습니다. 민법 기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제 걸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좀 분량을 줄이는 데 있어요. 어떻게든 분량을 줄이고 그 시간에 딴 거를 하자라는 거. 분량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당연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만 모아서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외워버리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과정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그러려면은 강의도 다 들어가면서 정말 그날 복습을 해가면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이 사람이 이런 요소 때문에 강조를 했구나 라는 게 보일 때까지 좀 고민도 해가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기본 과정을 할 때 최대한 좀 충실히 쌓아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도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법을 할 때나 이런 때도 쓸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단 흘러가는 대로 쭉 하다 보면은 이게 참 특이한, 모든 데서 다 그렇게 되는데 참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책이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여기만 까매. 많은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자기가 공부한 책들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여기는 그래도 손때가 많이 묻어 있고 여기는 비교적 그게 좀 깨끗하고 이런 효과들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보려고 했었는데 갈수록 진도가 막 밀리고 막 그래요. 진도 막 밀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민법은 대부분 보면은 총칙 나오고 물권 나오고 채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걸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총칙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말하는 총, 이게 전체 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인, 제네럴한 이라고 해야 되는데, 총칙 나오는 사례들 보면 다 되게 특이한 사례들. 앞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막 미성년자 나오죠. 미성년자가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미성년자가 민법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소송을 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신문 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법과 관련해 갖고 신문에 나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야. 미성년자가 범죄를 벌이거나 그래갖고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이게 아니면은 미성년자가 저기 할아버지를 잘 만나 가지고 세금을 많이 이렇게 증여를 많이 받고 탈세를 많이 하고 이런 거밖에 없지. 민법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다 보면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루하겠고, 그 다음에 용어도 다 이상하고, 총칙에 나오는 용어들이 나중에 이 채권까지 가가지고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용어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되게 힘들죠. 꾸역꾸역 공부를 해가지고 진도를 맞춰서 했다 하더라도 앞에서부터 정리가 안 된 이상 그냥 다 이렇게 대충 모여만 있는 거예요. 그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아니 서말이 아니라 한 말만 되더라도 꿰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다 쌓여 있고 꿰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끝까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붙는 애들은 뭐냐, 그럼 걔네들은 좀 암기력이 남들보다 특출나게 좋은 애들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암기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춘 공부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공부하면서 대학교 때부터 계속 법을 공부하고 친구들도 법을 가지고 먹고 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특출나게 암기력이 좋아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렇게 김현장 이런 데 가 있고 이런 애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특출난 암기력을 갖고 간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이제 맥을 뚫은 거예요. 다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생각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지
대학교 때는 몰라요. 대학교 때는 모르는데 고시 공부하고 연수원 가고 그러면서 이게 맥이 뚫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흘러가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 친구들한테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험이라는 게 그렇게 뭐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다 체계를 정립해야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생겨버리죠. 그렇죠? 매번 보지 않고 뭐 2번에 한 번씩 또는 3번에 한 번씩만 보고 넘어가도 여기는 안 틀린다, 이런 게 생깁니다. 그거를 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과정을 저랑 하는데, 기본을 듣고 다른 과정들은 뭐 다른 선생님이랑 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학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 동안 계속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뭐 저랑 하든 다른 선생님한테 가든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그 공부가 아니고 시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유리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항상. 네. 아니, 네모가 아니지. X지, X. 그날 공부하는 주제, 그날 공부하는 제도들마다 다 이렇게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상중하로 하든지, 아니면 뭐 A, B, C로 하든지 아니면 별 3개, 별 2개, 별 1개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뭐 최소한 한 3등급 정도는 나눠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많이 부족한 거, 이거는 좀 애매하다 싶은 거, 이거를 구별을 해놓고 잘하는 거를 하는 시간은 갈수록 줄이고 잘 못하는 것들에다가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그래야 잘하게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요, 오래 하신 분들이 보면은 진짜 이런 거는 논문 쓸 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시 공부 되게 열심히 하다가 막 장수하다가 뭐 낭인 소리 듣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포기하고 대학원에 가시고 뭐 이렇게 학자가 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학원 온다 하면은 초반에 엄청난 속도로 막 나갑니다. 왜냐면 잘하는 건 또 되게 잘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형이 저래서 못 떨어졌구나, 이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저 형이 저래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장수하신 분들 중에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학위 금방 따고 논문 금방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금방 자리 잡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오히려 그게 또 그래가지고 이게 법대가 갖고 있는 되게 특이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거였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 미리부터 공부하겠다고 대학원 간 사람이랑 중간에 이제 사시하다가 안 돼갖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안 돼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더 먼저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학교 일, 교수님 일 하면서 계속 종노릇하고 노비노릇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줄줄줄 흘러가는데, 이분들은 어느 순간 와가지고 금방금방 성과 내고 실적 내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형들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어쨌든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아는 거에다가 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줄이고 집중해서 줄이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수험에서 제일 또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 회독이잖아요. 회독수가 몇 번씩 늘어나게 만들면,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이 회독수를 늘리려면 1페이지부터 뭐 예를 들면 500페이지다라고 하면 2급까지 전체를 다 정독해가지고 회독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맨 마지막에 가면은 뭐 시험 한 달 전 또는 보름 전 정도가 되면은 하루에 한 과목 이상을 보게 됩니다. 빨리 보시는 분들은 오전 타임에 한 과목, 오후 타임에 한 과목, 저녁 타임에 한 과목 해갖고 하루에 한 3과목 정도를 1회독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 500페이지 되는 거를 전부 다 꼼꼼히 보고 앉아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챕터에서 나오는 챕터 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조문이 나왔다 또는 판례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머릿속에서
아는 거예요. 아, 이 주제는 이거다. 이거는 대충 내가 이렇게 해서 패스. 기억 다 나니까 패스. 예. 끝까지 나를 괴롭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한 번 더 짚고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게 하겠다. 이 작업을 미리부터 하는 겁니다. 시험 전주에 뭐 한 반나절 안에, 뭐 오전 시간 중에, 뭐 오후 시간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반일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 기본 강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요거를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를 저는 먼저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냥 문제부터 때려봐라 라는 주의가 있어요. 그래갖고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 작업을 하죠. 그러면 기본 강의 때 요거 정리해 놓은 거랑 객관식 강의 때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거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 O 영역에, 상 영역에 있는 것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과정을 듣거나 아니면 혼자 자습을 하거나 할 때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이거를 안 해도 머릿속에서 그냥 알아서 정리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문서화 시켜놓지 않아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 항상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시험이라는 거에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학원 일 하면서부터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되게 잘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구나, 나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막 오지선다 있으면 공부할 때 보면 이 오지선다 하나하나에 이렇게 막 되게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주제 자체가 내가 여기다라 그러면, 여기서 정말 이상한데 잘 모르겠는 막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의미 없는 지문이다, 이렇게 해놓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확신이 들면 그러면 되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이드한 거, 이렇게까지 정말 거지 같은 거 이런 건 잘 안 나올 거다. 어차피 나오거나 말거나 이거 선에서 난 맞출 수 있다. 근데 이게 다 오야 그럼 이게 X겠지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좀 하는 스타일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되게 잘 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험을 잘 보는, 오히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시험은 저보다 못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옛날 어르신들께서 고대의 훌륭하신 어르신들께서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으라고. 나 자신을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요거를 만들어 두면서 내가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더 써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잘 분배를 해가면서 쓰시면 좋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해야 이제 진짜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책에 있는데 책 옆을 딱 봤는데 이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아는데 계속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는데도 굳이 거기는 또 그 시간을 들여갖고 또 보고 앉아 있어요. 아,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시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게 내가 생각보다 모르는 거였네 싶으면 그때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게 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주제에서 말하는 흐름이 좀 읽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좀 세부사항 보충해도 되는 거라면 처음에 너무 자잘하게 공부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법이 보다 보면 앞에서 총칙 나오고 물권 나오고 채권 나오는데, 물권은 또 종류가 권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갖고 나오고, 얘네들이 성질이 다 제각각 다르고, 성질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회경제적 역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각자가 지배하는 논리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채권 가면은 뭐 계약의 종류마다 다 제각각의 논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뚫을 수 있는 거 없고, 뭐 우리 맨 처음에 보면은 제2조 해갖고 신의시기 어쩌고저쩌고 신의성실의 원칙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그거 하나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 보다 보면 아, 대략적인 어떤 큰 원리는 있구나. 예, 정말 대략적인 큰 원리는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그 내용들에서 벗어나는 판례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그거를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것도 이제 별도로 체크를 해놔야 돼요. 가급적이면 다른 색깔을 쓸 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얘네 둘이 싸우면은 얘가 우대를 받는 그런 흐름이고 논리 구조인데 이번엔 얘가 이겼네 싶은 그런 애들. 예. 일반적으로는 요 가치와 요 가치가 충돌을 하면은 요 가치를 우리가 우대를 해줬었는데 요 사건에만큼은 얘가 이겼네 라고 하는 판례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기본 강의에서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진 않을 거고 나중에 제가 좀 심화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객관식 과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텐데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전체 논리랑 얘는 좀 따로 노는 것 같다, 얘는 좀 약간 돌연변이인 것 같다 싶은 판례들이 있으면 그거는 또 따로 체크하세요. 왜? 이거는 나중에 가서 그냥 단순 암기 사항으로 몰아서 그냥 외우가 뭐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해요. 법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외우고 가가 있어요. 예, 그냥 외우고 가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있어요. 예. 제가 왜 시험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고 살고 있느냐. 예. 시험을 잘 보고 뭐 하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법대 나온 애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냐면 아닌 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냥 아닌 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례들을 공부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법관들이 정말 정신 나간 것 같은, 예.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은 막 그런 게 있어요. 예. 살다 보니까 바뀌기도 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한 20년 가까이 욕을 했는데 막 2020년 말에 2022년 12월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중2병이라고 하죠. 대학교 때도 사람이 중2병이 있어가지고 이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본 학교의 교수님들 중에 흔히 말하는 전관인 교수님들께서 야, 너는 어떤 검사하셨던 전관께서는 야, 너는 검사는 안 맞아. 하려면 판사를 해야 돼. 어떤 판사였던 전관은 야, 너는 판사하기 힘들겠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뭐 신나게 대차게 까는 일을 하고 살란다. 뭐 그렇게 해서 진로가 일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거예요, 아마. 예. 왜 그래야 돼? 납득이 안 돼. 막 이런 게 생겨. 그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얘는 그냥 외우고 가자. 그게 나와요. 모든 학문이 다 그렇대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대요. 예. 저 친구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과에서만 논 게 아니고 여러 학과 친구들을 만나고 놀고 하다 보니까 각 분야, 각 영역에서 뭔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더 이제 과학적인 거를 하는 이공계 있는 친구들도 이게 이론과 원리와 계산이랑은 전혀 다른 거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정을 하고 안 인정을 하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 존재하는 현상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판례가 존재하는 건 받아들이고 시험에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제가 못 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못 해드려요. 왜냐면 사람마다 난 이건 당연한 것 같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를 가르쳤는데 이 원리에 적용했는데 나는 원리대로 인과관계가 맞아. 아닌데 이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또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체크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업을 들어왔더니 강사가 네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만 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일단 기본 과정을 할 때 이때 2회독을 할 예정입니다. 2회독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첫 번째 1회독이 있고 두 번째 1회독이 있는데 첫 번째 1회독은 말 그대로 정말 인문스러운, 정말 인문스러운 거. 그래서 모든 챕터를 다 하지 않고요. 다만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 중요한 내용들, 많이 등장을 하는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입문 단계에서 이야기를 한 게 거의 끝까지 크게 바뀔 일이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흔히 말하는 기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2회독을 하는 게 목표예요. 2회독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 페이지 내용을, 이게 그 가족법까지 책이 내용이 있지만 그걸 빼고 나면 재산법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전체 페이지에서 한 550페이지 나오네요. 550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해가지고 두 번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틀에서 큼지막하게 해서 두 번을 돌리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번 수업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민법이라는 걸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혹시 뭐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학생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래도 들었을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시간 남으면 제가 강의하지 않았던, 그냥 이거는 다음에 보자 라고 했던 것까지 같이 보고 같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가지고 있는 그 컨셉이고 진행하는 방향이고요. 입문 과정에서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760조까지 이렇게 해서 수업 안 합니다. 저. 정말 입문이니까 꼭 해야 되는 것들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책도 보면 처음에 민법 총칙 나오잖아요. 이 선생님도 하도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뭔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105페이지를 보면은 채권 총론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49페이지에 채권 강론 파트가 있고 그걸 넘어가서 물권이 나와요. 물권은 하여튼 좀 이상한 놈이에요. 물권이라는 애는 하여튼 좀 되게 특이한 놈이고 되게 이상한 놈이에요, 걔는. 뭔가가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 우리가 민법을 처음에 총칙에서 배울 때에도 중요한 부분 103조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법률 관계, 법률 행위를 배우거든요. 그 전까지 나오는 것들은 사람, 법인, 물건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 이때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나와요. 그 전까지는 만나서 할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저렇게 거래를 하고 이런 짓을 벌리고 저런 짓을 벌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권과 채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만나서 어떠한 일을 벌리고 서로 이렇게 뭐 분쟁이 생기고 하는 이런 동적인 과정, 동적인 과정은 총칙에서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 나와요. 근데 얘는 정적인 거예요. 정적. 그냥 그 상태로 있어요. 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은 내가 그 집을 사고 있는 동안 내 소유권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번 샀으면 그 가만히 있어요, 그냥. 대출은 담보물권 해가지고 이제 은행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뭐 나야 뭐 그냥 따박따박 이자만 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해가지고 내면 되는 거지. 그 은행과 나와의 관계가 뭐 추가적으로 막 뭐가 맺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굉장히 정적인, 그냥 그런 권리가 있어 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논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걸 먼저 공부를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공부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하세요. 지금 현재 강사님들 중에서도 꽤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대학에서 또 로스쿨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교과과정 뭐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걸 짤 때도 이때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부터 가르칠까? 뭐 이런 거예요. 뭐부터 가르칠까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로스쿨들을 보면, 요즘의 로스쿨들을 보면, 요즘도 아니죠. 2009년에 개원을 했죠. 그 당시부터 거의 크게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민법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계약이에요. 계약이 뭐 대부분이죠. 어지간하면 다 계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세뱃돈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받으면 좋겠지만 뭐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받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세뱃돈을 받는 것도 계약이에요. 따지고 보면 민법에서 보면 용돈 받는 거, 세뱃돈 받는 거 다 민법상 계약이에요. 증여계약, 증여계약. 이 증여계약,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체결하는 계약이 증여계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법에 보면은 계약 각칙에 보면은 계약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증여부터 나와요. 매매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증여부터 나와요. 왜? 우리 인생에서 매매는 안 해도 증여는 해보거든요. 증여계약부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 사실 또 인류 역사를 따지고 보면 매매계약보다는 교환계약이 먼저 발생합니다. 선사시대부터 물물 교환은 해왔고 매매가 되려면 화폐라는 게 등장을 해야 되니까 얘가 먼저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매매 중심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딱 체결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이거 이제 소유권의 이전, 그 다음에는 빌려 쓰는 거, 대차관계. 그래서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라고 하는 다 세 가지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계약, 사람 몸이 움직이는 계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매매와 임대차 압도적으로 많이 시험에 나오고 압도적으로 우리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일과 관련해서도 몇 개 있어요. 뭐 도급 계약이라든지 위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강의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맥락을 좀 파악하려면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처음 하면은 초반에 처음에는 뭐부터 나가냐면은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부터 배워야 돼. 그래갖고 민법 1조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2조로 넘어갈 것 같은데 2조로 안 넘어가요. 저는 신의칙 나중에 합니다. 뭐 신의칙 나중에 가가지고 어지간히 보다가 정말 나중에 신의칙 딱 보잖아요. 어지간히 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게 특별히 공부 안 해도 이해가 돼요. 근데 처음에 이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자연인 법인, 이거 안 해. 나중에 해. 한참 나중에 할 거예요.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은 법률 행위라고 나오는 거. 법률 행위라고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웠었냐면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러니까 궁박, 경무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는 행위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비진이 표시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오죠. 막 통정 허위 표시 나오고 처음 본 얘기 나옵니다. 그 행위들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행위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기간과 소멸시효 나오는데 이런 건 미리 안 봅니다. 지금 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2단계에서 얘기하는 거. 기간 소멸시효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채권에서도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채권도 총각이 있는데 뭐 우리 책은 채권 총론 먼저 나오지만 이거 공부하면서 뭘 할 거냐면 그냥 저는 계약 총칙 할 거예요. 계약 총칙 대충 뭐가 나오냐면은 뭐 청약과 승낙이라는 용어 나오고, 계약에서 뭐 나오는 것 중에 뭐 저기 뭐야 그 계약금 계약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재밌기도 재밌어. 그리고 당장 한두 달 안에 써먹을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게 너무 늦게 공부를 하는 바람에 대학 때 일인데, 계약법, 계약총칙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저 학교 다닐 때 법대 있을 때도 대부분 한 3학년 1학기 때 이거를 많이들 배워요. 아니면 3학년 2학기나 돼서나 배우고. 그 전에 고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는 그 전에 잘 못 배워요. 1학년 때 총칙 배우고 2학년 때 물권을 2번에 나눠서 배우고 3학년 때 듣는데, 계약 총칙은 또 채권 각칙에 있으니까는 3학년 2학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미리 듣지 않으면 이때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때 이미 벌써 이제 자취방 사장님하고 이제 이 분쟁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안 배웠는데 분쟁 생기면 얼마나 애들이 불쌍해요. 그죠? 학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막 옛날 일들 생각하면은 아 이게 되게 우리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구나. 대학원 가가지고 회식 시간에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되게 이렇게 약간 정신 나간 애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게 이유가 되냐라고. 그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고작 애들이 네 친구들이 또 법대 애들이라는 게 뭐 임대인 상대하는 거 힘들다고 그 얘기가 되냐 알고 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이거는 대학교 때 배울 게 아니구나. 이건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구나. 요즘에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공부할 때도 저는 일단 이 계약에 관련돼 있는 부분, 계약에 주고받는 부분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면서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부분을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지금 3월하고 4월 초 정도까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서 전체에서 가장 그래도 좀 쉽고 빨리 좀 뛰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먼저 좀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빨리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교재는 뭐 제가 쓴 책은 아닌데 이 선생님이 쓰신 책 이거가 뒤에 가족법 부분이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듣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맞다.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교재에서 이걸 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긴 시간은 아닌데 이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의외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아예 변호사 시험은 그렇다 치고 그럼 걔네들은 그걸로 진짜 목숨 걸고 그거 해야 되니까 민법뿐만 아니라 뭐 헌법, 형법, 행정법 다 진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법이 들어가는 과목들 중에 자격증 시험들 중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하고 이제 가장 높은 레벨 말 그대로 고시 레벨인 시험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인회계사하고 변리사예요. 공인회계사에는 법 과목 중에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냐면 상법이 들어가요. 뭐 세법도 들어가지만 세법은 법학에서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변리사는 이제 민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차 때 민사소송법이 들어가는데 이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법을 대하는 마인드하고 변리사 공부하는 분들이 민법을 대하는 마인드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회계사 강의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비슷한 마인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상당히 깊이 있고 좀 원리적인 이야기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최대한 단순화. 그래야 돈을 버나 봐요. 역시 이게 돈을 움직일 때는 이런 자꾸 이게 쓸데없는 거만 이렇게 막 원리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변리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읽었을 때 논리 구조를 자기가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조문들을 전부 수록을 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는 조문을 따로 가지고 계시면서 같이 나오는 그 해당 조문을 같이 찾아서 읽어가면서 옆에다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수업 소개하고 일단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자, 민법의 법원과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사소송법에서도 법원이 나오죠. 민사소송법의 법원과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법원이 나오는데 국가기관 법원 말고 법에서 항상 맨 앞에 나오는 법원이라고 하는 이 원자는 뭐냐면 소스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서 열어봐야지 법이 적혀 있느냐 이게 법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장 유식한 용어로 말하면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와닿는 게 뭐냐면은 다 국회에서 만들고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 생각을 하죠. 그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성문법인 거예요. 법전 또는 뭐 국회나 법제처 사이트 보면은 이제 성문법이 나오죠. 이게 대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뭐 어딜 보긴 어딜 봐. 그냥 법전을 보면 되는 거지. 법전 열어보면 되는 거고 들어가가지고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열어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왜 강조를 하느냐. 여기서 시험에 가끔 다가 나오니까 그렇죠.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아니 배울 사람들이니까 또 이제 유식한 소리를 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 얘네의 차이는 뭐냐면요. 절차. 이게 차이예요. 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생겼으면 성문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차는 입법 절차라고 하죠. 입법 절차. 우리나라 헌법, 국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 있는 입법 절차에 따라서 딱딱딱딱딱딱 흘러가가지고 만들었으면 그 성문법이고 입법 절차가 아닌 방법을 통해서 생기면 다 불문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관습법과 조리가 나옵니다. 이유는 민법 제1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 나와요. 법률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 법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거, 조약, 대통령령, 그러니까 뭐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조례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헌법, 행정법 공부하는 애들 머릿속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것만 법률이에요. 법률.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법령이라 그래요. 법령. 법률과 기타 영들. 근데 우리 민법 1조에서는 이거 다 포괄합니다. 다 포괄한다. 요것도 지문에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뭐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고시, 훈령, 뭐 준칙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관습법과 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판례를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벌써 페이지에 2페이지, 3페이지 쭉 해가지고 뭐 관습법이니 뭐니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 얘기를 살짝만 좀 하겠습니다. 그 얘기 살짝만 하면 일단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관행이 쌓이고 거기에다가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일정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근데 거기 하는 데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대요. 왜 너는 그렇게 하니? 그게 법적으로 옳은 거니까. 이 답까지 나와야지만 관습법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관습법은 정말 드물어요. 왜 드무냐면 이미 나라가 발전하니까 어지간히 관행이 생기고 사람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합리성을 막 법적인 대단한 확신 이런 거 없이 야 이게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고 이 관행대로 했을 때 부작용이 별로 안 크구나 라고 하면 법적 확신 생기기 전에 성무법으로 다 입법을 시켜버립니다. 다 시켜놔요. 옛날부터 있었던 관습법에 있었던 내용 그거는 이미 진작에 다 편입을 시켜놨고요. 새로 생기는 것들은 다 성문법으로 더 먼저 들어갑니다. 현대 국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관습법이라는 거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났다는 관습법들이 뭐냐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이거랑 유사한 건데 분묘기지권 얘네 둘은 물권에 나오는 지상권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동산양도담보 라는 제도가 있어요.
양도담보라는 제도가 동산을 가지고, 즉 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거나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거나 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도 있고 부동산 양도담보도 있는데, 부동산 양도담보는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관습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특별법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다 날 따라와라 라고 해가지고 기존이 갖고 있는 관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관습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애들이고, 또 뭐가 이제 관습법이 끼어드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은 나중에 명인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대단히 중요하게는 나오는 건 아니고 한 지문 2-3개 정도 유형에서 이렇게 나올 법한 그런 부분인데, 이 명인 방법은 공시 방법이죠. 공시 방법. 또한 권리가 특정인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관습법에서 나오는 우리 그 민법상 존재하는 관습법상의 이런 내용들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그냥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볼 때마다 4개 쓱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밑에 나오기 시작하는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오는 것들 보면 그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1번, 2번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몰아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싹 몰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집간 그 시집의 가속 구성원이 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옛날에는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재산도 막 달라지고 막 그래요. 아들과 딸, 그 다음에 시집을 간 딸과 아직 안 간 딸 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약간의 그 어떤 신분적 구별 같은 게 있는 것 같이 있어가지고, 같은 집안에 똑같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둔 아들과 딸인데 뭐 대접과 권리와 역할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었죠. 그게 이제 뭐 그런 의식을 이제 국가가 이제 좀 체계화시키고 정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때가 뭐 대략 한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정도부터 그런 것들을 널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지키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쭉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꽤나 긴 역사기는 하네요. 그쵸? 뭐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뭐 이제 500년 이상이 된 그런 사상, 사고 방식이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뭐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없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뭘 하고 막 그래. 그러면 막 도로도 놓고 철도도 놓고 막 공항도 놓고, 국가에서 막 이렇게 땅을 갖다가 자꾸 써야 된단 말이에요. 땅 갖다 쓰면은 땅 주인한테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뼈대 있는 가문들은 땅이 많아요. 왜 땅이 많냐면, 옛날에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조상님 중에 어떤 분이 왕한테 큰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너 공신하면서 너 저기부터 저기까지 네 땅이야, 너네 집안 땅이야 해갖고 그 땅을 줘버립니다. 그 분은 이제 개인이었지만은 그분이 낳은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좀 퍼져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땅이 생겨버리고 산이 생겨버리는데, 이걸 가지고 나라에서 갖다 쓰면서 대신에 돈으로 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은 뭐 이제 거래 형식으로 해갖고 대금을 지급을 하든. 그럼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요? 나눠야지. 뭐 나눠서 그냥 n분의 1 갖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시절까지는 사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게 별 차이가 없었었는데, 90년대 들어서 보니까 이게 뭔가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나도 저 조상님의 자손이고 우리 오빠도 저 조상님의 자손인데 왜 우리 오빠는 막 억이 생기고 나는 10원 한 장 못 받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예. 당장 웃기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사촌인데, 예를 들면 내 외삼촌의 자식은
돈이 생겼어요. 나는 돈이 안 생겼어요. 막 이러면 갑자기 막 그것도 뭐지? 막 제사상 한번 엎어봐야 되나? 막 우리 외할아버지 제사에 내가 가가지고 도끼를 찍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 그래서 분쟁이 붙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전통 윤리 좋아하시는 또 이제 이제 옛날 뭐 본인들 말씀으로는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뭐 그런 분들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원래 그런 거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다. 라고 하면서 관습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을 갖고 싸워요. 관습법이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년, 남성에게만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가 있느냐?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럼 이 성년 남성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데 권리를 가졌느냐? 우리는 종중원이야. 종중. 예. 그 가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특정한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단체. 자연 발생적 단체입니다. 왜냐면 자식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거고 손자도 자연적으로, 후손들은 다 자연적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성년 남성만 종중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맞아. 이게 구관습이래요. 네. 구관습이래요. 옛날 법이래요. 지금 법은 뭐냐? 따져봤어요. 그러면 성년 남성뿐만 아니라 성년 남성과 여성, 같은 조상님에게서 태어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종중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관습이면 좋겠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관행이 없어요. 어느 집안도 그렇게 했던 게 없어요. 관행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관습은 없어요. 신관습은 없는데, 근데 이 논리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왜? 이거 위헌적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관습은 어떻게 되느냐? 폐지가 돼요. 그냥 법이 없어진 거예요. 법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종중원의 자격에 대해서 법률에는 규정이 있느냐? 대한민국 어떤 법률을 보더라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관습법에 따랐는데 관습법도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리로 가래요. 그러면 지금 현대사회의 조리, 이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20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20년 전이에요. 20년도 더 됐어요. 제가 한창 건강할 때의 일이에요. 현대의 조리는 뭐냐? 성년이면서 남성, 여성 모두를 칭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개인적인 사견 이것 또한 구조리다. 지금은 미성년 포함해야 된다. 미성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아요. 어떤 사촌이 있는데 이 사촌과 이 사촌이 있어. 근데 얘는 애를 3명을 낳았어. 얘는 혼자 살겠다고 띵까띵까 놀고 살아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촌의 이 자식 3명은 요 당숙을 보면서 기분 되게 나쁠걸요. 한 살이라도 되면 태어났으면은 걔도 종중원으로 줘야지. 그냥 다 쪼개서 나눠줘야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쪼개서 나눠 갖게 해야지. 이러면 또 이제 싫어하신단 말이야. 이 양반들도 이상한 양반들인 게 뭐냐면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여기 우리 애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다 그러면 내가 얼마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데다가 그럼 손자들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에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지금 생각해서 놓고 보면은 싸울 일이 아닌데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900년대까지 1900년대 그러니까 지난 세기입니다. 지난 세기. 여러분들이 1900년대에 살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출가 외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부계 혈통이 아주 엄격하게 돼 있던 시대라서 옛날에는요, 옛날 법은 어땠냐면 부가 한국인이고
모가 외국인이면 그 자식은 대한민국 국적이 나왔던 시절이 있어요. 반대로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적이 안 나오던 시절이 있어요. 옛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해가지고 둘 중에 누구 하나만 한국인이면 일단 대한민국 국적 받는다라는 걸로 바뀌게 됐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최근에는 성씨를 쓰는 거에 있어서도, 예. 우리 법에서는 성과 본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의 성 그리고 본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누구를 쓸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것도 혼인시 선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인할 때 선택을 합니다. 결혼할 때 혼인 신고서를 쓸 때 거기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자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시겠습니까? 체크하면 그렇게 돼요. 이거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예전처럼 그냥 아버지의 성을 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동성동본인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제일 좋겠죠. 이제 우리나라 또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진짜 옛날에 한 30년 전에 바뀐 건데, 예. 대한민국에 김혜김 씨가 얼마나 많은데. 김혜김 씨랑 김혜김 씨가 결혼하면은 과연 같은 가족일까요? 모르겠어요. 이 동성동본도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성과 본이 결국은 아버지의 성과 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아버지와 장인,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성씨를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김씨고 얘네는 이씨인데, 근데 시어머니와 그다음에 장모님, 이 두 사람이 둘 다 똑같은 미량 박씨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구조적으로 아직 그렇게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던 그런 거죠. 물론 그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는 제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하는 게, 조선시대 때는 그런 논리가 그 사회의 합리적인 논리였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 없어요. 나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적어도 제가 살아있던 그 시간 동안은, 전체적인 시간 동안은 별로 전혀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었던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판례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요. 관습법이란 관행으로 생성한 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되면은 법이 되는데 다만 법률이 없을 때 한해서 얘가 법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것뿐이에요. 넘어가면 맨 밑에 줄에 나오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것이어야 그것이 관습법으로서 생성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관습법이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지,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관습법이 생성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관습법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라는 거. 왜? 법은 서열이 있으니까요. 헌법 있고, 그 밑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있고, 그 밑에 대통령령, 뭐 총리령, 구령,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항상 하위법은 상위법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위법과 상위법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면 누가 잘못한 거냐면 무조건 하위법이 잘못한 겁니다. 무조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그 서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서열이 지금 현대 민주국가에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위법일수록 주권의 직접 행사와 관련이 깊은 거고요. 하위법일수록 주권자의 직접적인 관여가 점점 농도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그 주권 행사가 좀 더 많이 섞여 있는 게 당연히 강해야 되는 거고,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가 아주 조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 희석된 채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는 겁니다. 민법을 얘기하는 건지 헌법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해요. 그래서 2번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및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소는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 해서 뒤에 적극이라는 게 나오네요. 적극. 판례에 보시면은 괄호치고 적극, 괄호치고 소극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여부 해놓고 괄호 이렇게 나와요. 적극하면 여, 오, 소극하면 부, x.
예.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하면 인정된다. 소극하면 인정 안 된다. 그렇게 읽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우리의 그 변화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위헌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위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보면 그 평등권 조항이 있는 거고, 평등권 조항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가능한 범위의 구별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다라고 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의 본질에 비춰볼 때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한 후손은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뭐에 합당하대요? 신관습법이 아니라 조리래요. 예. 신관습법은 생길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관행이 새로운 관행이 생겨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요 판례 번호 보면 2005년 7월 21일 선고한 2002-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에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대법원의 사건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항소심법원, 그러니까 제2심법원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대법원에 가기로 항소장이 이제 상고장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판결은 2005년도에 난 겁니다. 2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년 전. 20년 전도 재밌는 시절이었어요. 넘어가서 2023년 5월 11일 2018-24만 8,626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시면 이제는 그 대법원 판결이 막 10만 단위로 넘어가요. 20몇만이 막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싸웠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판례들 나오면 왜 싸웠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싸웠는지를 알면 결론이 되게 당연해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가 되었느냐,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뭐 이제 아들이냐 딸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장례, 우리가 뭐 상주라고 표현하죠. 장례를 지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어디든지 간에 모시겠죠. 뭐 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납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그 해당 뭐 땅이든 뭐 시설이든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제사수제자라고. 이 제사 주재자, 여기 나오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땅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매장을 한 경우가 돼버리면은 또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갖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남매가 등장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냥 대충 보시면 옛날에는 그게 어느 뭐 어머니가 낳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아들 중에 제일 연장, 다시 말하면 제일 형인 거죠. 형. 제일 형. 아무리 누나가 많이 있어도 필요 없다. 아들이. 이런 식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동그라미 1번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말 그대로 장손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장손이 아닌데 저희 조부모님들의 이거의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심지어는 저의 바로 위 이제 조부모님들이니까 저희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저한테 있어요. 어찌어찌 협의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사망하면 차남이 되는 게 아니라 장남이 아들이 있으면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야 비로소 장녀. 여기서 말하는 장남과 장녀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2008년까지도 그렇게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3년에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이거는 관습도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 관습도 아니었던 거예요. 관습법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관습까지만인 거지 관습법이 아닌 거네요. 그래서 옛날에도 조리였는데 지금도 조리가 이제는 신조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누가? 남녀 구별 없이 그냥 연장자. 그러니까 제일 형이든 제일 누나든. 문제는 뭐다? 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누나와 남동생이 싸웁니다. 누나와 남동생이 싸우는데 누나와 남동생의 엄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앙숙 같은 관계인 거죠. 그냥 남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문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매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남매 관계, 뭐 가정이 그 성장하면서 크게 그런 문제가 안 생겼던 남매 관계에 있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막 대법원까지 싸우고 뭐 하고 이럴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게 크게 싸움이 붙었어요. 왜? 엄마가 다르니까. 누나의 엄마와 남동생의 엄마가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그래갖고 싸운 결과 대법원이 이제는 그것도 아들 딸 없다. 아들 딸 없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정말 옛날에 1900년대 지난 세기를 놓고 보면은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아프면 대부분 어쨌든지 간에 장남이 모시고 살고 뭐 병원 수발 들고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안 하면은 주변에서 욕먹고 돌맞을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딸들이 모시고 살고 딸들이 병원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들들이 안 하고. 그런 세상인데 이걸 왜 구별하고 자빠져 있냐라고 우리 대법원에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넘어가면 성무법과의 우열관계 나오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조문에 있는 대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했으니까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권리 의무에서 권리와 유사한 개념인 권능, 권원, 권한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알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매년 질문 받으면서도 이거 매년 답변을 해드리는데 이거 내가 과연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는가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권원이 뭐고 권한이 뭐고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권능이 쓰여야 될 자리에 권리를 써가지고 틀린 질문 만들고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대가 중에 대가가 아니면 그런 거 내기 힘들고요. 대가 중에 대가는 출제위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민법 1조에 대한 내용까지 첫 시간에 수업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의칙을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신의칙을 들어가지 않고 저는 두 번째 시간에 34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있는 내용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